우리가 사용 경험 평가 UX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크게 그 HCI 쪽에서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됐었어요. 역사도 꽤 높아요. 길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었냐면은 UT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했어요. 그 UT가 뭐냐 하면은 유저빌리티 테스팅이야. 사용성, 우리 사용성, 감성, 유용성 중에서 그 사용성이라는 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갖다 평가하는 테스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서부터 했댔어요. 그건 이제 UT 쪽을 갖다가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UT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축적이 되고 많이 실제로 행해졌던 반면에, 이제 그 UI라고 하는 데서 포커스가 인터랙션이나 익스피리언스로 넘어오면서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저빌리티가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테스팅하는 방법, 그 어떻게 테스팅을 하고 그게 기존의 이런 일반적인 평가 방법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보면은 프린시플에서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좋은 익스피리언스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한 첫 번째 큰 스텝으로 리서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환경에서 무슨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리서치를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디자인의 네 파트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디자인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나눠서 인포메이션과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를 갖다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갖다 했어요. 방금 아까 아주 좋은 쉬는 시간에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주에 하나씩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고 실제 방법론에서도 이거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터레이티브 하면서도 인크리멘탈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가 거의 동시적이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파트는 실제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거는 특정한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기기를 만들고 폼 팩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수업의 성격상 그런 개발 파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 파트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발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논한다는 게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내용들은 별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큰 틀을 갖다 알아놓으면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업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할 때는 크게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찾아내요. 첫 번째가 평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뭐를 중요한 요소,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걔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그게 사용자 경험에 왜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 평가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평가 모형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실제 제품 또는 실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평가하는 평가치를 도출해내는 작업까지를 갖다 하는 이 프로세스가 이밸류에이션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UX 이밸리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구조 중에서 보게 되면은 뭐 UX 이밸리에이션 굉장히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특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 평가예요. 전문가 평가 중에서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휴리스틱 검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틱 검사법이라는 게 뭔가, 그게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그 세 가지 요소들,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따라서 각각의 검사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 항목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어떻게 검사를 진행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갖다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휴리스틱 검사법하고 다르게 실제로 UX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평가 항목을 어떻게 도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 모형을 어떻게 구축하고 실제로 평가치를 어떻게 계산해내는가 하는 요 과정들을 갖다가 알아보는 걸로 해서 최종적인 프로세스를 마무리를 갖다 지어요. 근데 이제 요걸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은, 평가는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딱 한 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컨셉이 나왔을 때, 아주 첫 번째 아주 러프한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상세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기본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이런 때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다 됐다 이제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 경험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용성, 유용성, 감성이라는 걸 다 아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평가들은 주로 사용성, 주로 정량적인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사용 경험이 되면서 그런 정량적이고 또 그 사용성 중심에서 상당히 감성이나 유용성들을 갖다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아졌다는 거가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실제로 사용 경험을 평가를 할 때는 사용을 해봐야 돼. 근데 아직 프로덕트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워킹하는 프로토타입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때그때 그 시점에 맞는, 완성도에 맞는 그런 평가를 갖다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개발 방법론들, 평가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급적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용성 평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어땠냐면, 사람을 데려다가 공기도 안 통하고 조명도 딱 절제되어 있는 정밀 실험실에 가둬놓고 거기서 주로 평가를 했어요. UT 테스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UT룸이다 해서 가보면은 사운드 프루프하고 뭐 기온이나 이런 것도 다 통제하는 그런 환경 하에서 자, 원하는 뭘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주 정밀하게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재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했다고. 결코 그게 자연스러운 사용 환경이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런 거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들 해요. UT에 포커스 할 때는. 근데 이제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 사용 경험이라는 건 내가 손가락을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몇 초, 몇 밀리세컨드 걸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 세탁기를 세탁물을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 건조된 빨래를 갖다 내는 데까지 그 전체 과정에서 얼마나 큰 말하자면 사용 경험, 좋은 사용 경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정밀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던 평가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많이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평가의 범위도 넓어지고
또 평가의 내용도 정성적이거나 주관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게 사용성 평가에서 사용 경험 평가로 옮겨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보면은 평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인 평가, 잠엄적인 평가, 진화적인 평가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평가자에 따라서 또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중에서 평가 목적에 따르는 분류는 크게 3가지. 서머티브 평가는 우리가 잘 아는 평가. 여러분 학기말고사 보는 평가야. 그러니까 학기말에 딱 해가지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한번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내겠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외주를 주거나 이랬을 때 내가 요 조건을 맞추면은 니네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안 했다를 결정을 하겠다. 그럴 때 하는 게 이 서머티브한 평가들이에요. 과거에는 서머티브한 평가들을 많이 썼어요. 서머티브한 평가를 많이 썼고 주로 프로젝트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갖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평가에 대한 회의론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탐험적인 평가를 하자. 탐험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어떤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들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도형을 버튼을 여기다 놔두게 나는지 저기 놔두는 게 나은지, 파란색이 나는지 빨간색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얼터너티브를 익스플로어 해보는 용도로 그렇게 그 평가를 갖다 이용하자라는 게 이제 탐험적인 평가였고, 이제 최근의 추세는 이 결론 서머티브하고 익스플로러티브한 평가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자 하는 게 이제 이볼루셔너리 평가라는 거예요. 진화적 평가. 그래서 이제 진화적 평가를 갖다 많이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의 완성도에 따르는 분류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옛날에는 프로토타입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아주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이제 요새의 그 트렌드는 무조건 완성도를 높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핸드폰 그 워킹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한 2억에서 2억 5천, 3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완성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이런 워킹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뭐 만들면 좋지만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코스트 베네핏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만드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셀렉티브 피델리티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어. 선택적인 충실도.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무조건 모든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모든 점의 완성도를 갖다 다 높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 시스템 또 우리 서비스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요소들만 선택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거니까 그 경험의 완성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어도 사용자의 경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셀렉티브하게 피델리티를 높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 셀렉티브한 피델리티의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완성도다. 그러면 보이는 것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으로 지금 마크업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또는 기능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이느냐는 상관없이 다양한 기능들, 기능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 실제 시스템처럼, 실제 서비스처럼. 또는 기능의 완성도. 너무 다양한 기능을 갖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라도 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는 상호작용의 풍부성. 실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액션과 리액션의 관계를 갖다가 정밀하게 그것만 포커스 해가지고 정밀하게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의 풍부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해줘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 셀렉티브한 피델리티라는 거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만 꺼내서 걔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평가자에 따른 분류는 분석적인 평가하고 실증적인 평가가 있어요. 분석적인 평가라는 거는 사용자를 끼지 않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휴리스틱 평가법이라는 거예요. 실증적인 평가는 실제로 사용자를 갖다가 인벌브를 시켜서 평가를 하는 거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요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했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 방법.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이데오 디자인 컴퍼니에서 뭐를 디자인할 때였냐면은 보잉 747에 들어가는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평가를 하는 거였댔어. 그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우리 비행기 좌석 앞에 이렇게 나오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다 평가를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컨셉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컨셉을 제너레이트 했어요. 인터페이스도 없고 인터랙션도 없고 당연히 인포메이션도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런 서비스, 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비행기 안에서 왜 이렇게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그 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들은 뭐고,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자들, 실제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고, 사람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게 만드는 좌석을 그냥 마루 바닥에다가 이렇게 재워가지고 하고, 그 밑에다가 종이로 해가지고 이것 같은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아무런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종이를 가지고 종이 안에서 요거를 누르면은 요 그림이 나와요. 요걸 누르면 요 그림이 나와요. 하는 식으로. 놀라운 거는 저렇게만 해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용 경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 사용자들에게 경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로우텍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퍼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냥 아무런 시스템 없이 이런 그림 종이에다가 뭐 자대고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그림 이렇게 그려보고 거기에다 대놓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누르면 넘어가가지고 다른 시스템 나오고, 손가락 하나 누르면 넘어가가지고 다른 그림이 나오게. 그 인터넷에서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 치면은 비디오 자료로 상당히 많은 튜토리얼 자료들이 있어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로 조금 더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시스템, 리얼 시스템을 갖다가 실제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자드 오브 오즈 방법이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방법은 실제로 인터페이스에 상당히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특히 인터랙션에 더 많은 포커스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시켜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는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해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시스템의 구동을 갖다가 마치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 그런 기법이 이 오즈의 마법사 기법이고,
그 오즈의 마법사 기법을 갖다가 개발하는 절차가 한 이렇게 5가지 정도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오즈의 마법사 기법 치면은 비디오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5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해서 그 오즈의 마법사 기법을 사용하는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쭉 있는데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들인데 그런 거 통해서 실제로 그 상당히 많은 사용 경험을 갖다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인터페이스 포커스된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그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워킹 프로토타입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컨텐트 쪽에서 쉽게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주로 이제 디자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는 용어로 많이들 쓰는데, 이거는 뒤에 있는 알고리즘은 안 들어가고 뒤에 데이터베이스는 안 붙어요. 근데 앞에 보이는 그 측면만 거의 실제랑 가깝게 만들어내 가지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보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큰 이유는 사람들이 겉모습이 좀 허접하면 속도 허접할 거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실제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뒷면에서는 오즈의 마법사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토타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만드는데 반나절 뭐 이런 것뿐이 안 들어요. 시간도 짧게 들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셀렉티브한 피델리티를 갖다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걸 적극 권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뭐에 포커스한 셀렉티브 피델리티를 갈 거냐. 그건 다시 얘기하면 사용 경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 시스템에서의 사용 경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풍부성이냐, 인터랙션의 풍부성이냐, 아니면은 인터페이스의 정교성이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 셀렉티브한 피델리티를 뭐에 줘야 되겠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앞으로 리서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리서치가 안 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석적인 평가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법이고, 분석적인 평가 방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휴리스틱 평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실증적 평가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자를 데려와서 실제로 평가를 갖다 하는 거고, 사용자를 데려와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대학교 지금 대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3개월 프로젝트예요. 3개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매우 잘한다는 지금 펌을 손을 뒤틀어 가지고 니네 이거 하면 매장시킨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해라 막 이래, 거의 협박 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그 HCI 학회장이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개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3개월 프로젝트라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했던 그 퍼소나 지금 작업을 하려고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하는데, 그 프로페셔널한 펌들도 연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라고 그래도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8명 이상 안 돼요.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증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게 좋기는 좋은데, 기간과 비용 때문에 정규 아주 정말 그냥 리거러스하게 그렇게 실증적인 평가를 갖다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스페셜티가 필요해요. 평가 쪽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파트예요. 나는 이런 UX 평가에 좀 전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실 리서치 토픽이기도 하고 커리어 골이 될 수,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는 통계적인 기법들도 잘 알아야 되고 이론적인 모형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휴리스틱 평가법하고는 약간 많이 성격이 달라요. 그 앞에 휴리스틱 평가법은 인더스트리 오리엔티드고 프랙티컬한 평가법이고,
왜냐하면 싸게 되고 빨리 되고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실증적인 평가법은 아카데믹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상당히 리거러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우리 그 회사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만든다. 그럼 당연히 실증평가를 들어가요. 실증평가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거는 내가 서브시디어리하고 이건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분석적 평가 방법들, 특히 이제 리허설이나 리스트 검사법 같은 걸 많이 써요. 분석 평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분석적 평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휴리스틱 검사법이에요. 휴리스틱 검사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충 하면은 대충 그러고 별로 큰 실수 안 한다 라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싸고 빨리 하고 대신에 약간 문제점은 있고, 휴리스틱 검사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시스템이나 딱 갖다 놓고 나서 자, 이 시스템 우리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막하잖아. 그럼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뿐이 못한다고. 여기가 좀 빨간색이 좀 칙칙해요 뭐 이런 얘기 뿐이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 너무나 단편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휴리스틱들을 갖다 만들었어요. 무슨 휴리스틱이니까 평가 기준들을 갖다 만들었어요. 전문가들 하면은 이런 평가 기준을 알고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를 하세요 라고 하는 평가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뭘 하냐? 말하자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내가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해당되는 서비스나 해당되는 프로덕트를 보고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 하나씩 대비해 보는 거야. 이거에 맞나? 이거에 맞나? 이런 거에 맞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빨리 할 수 있고 돈이 적게 들고 한다는 거고, 단점은 휴리스틱 검사법은 사실은 휴리스틱이 완전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그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 평가 방법은 전문가의 퀄리티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막 너를 따는 거야. 큰 베리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휴리스틱을 갖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일반인들도 조금 스터디를 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휴리스틱 방법들, 척도들을 갖다 7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이거에 따라서 책 평가 리스트에 따라서 쭉 평가를 하는 거야. 이제 교재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유용성에 대한 거고 이거는 감성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사용성에 대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용성에 대한 파트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 그 사용성의 속성, 그 챕터에서 배웠던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들을 갖다 5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7가지의 휴리스틱을 만들고 그 각각의 휴리스틱에 대해서 이런 거를 평가의 척도로 삼아라. 그러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쭉 나머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난 읽을 거예요. 실행차를 어떻게 줄여주었냐. 이 평가차가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적절한 가치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이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예를 갖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라 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쭉 해서 이 세 가지가 유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쭉 한 30페이지 정도가 사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에요. 각각의 평가 기준은 이런 거고, 이 평가를 갖다 하게 되면 실제 예제는 이런 거고, 평가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가 이렇게 쭉 각 평가 기준마다 이렇게 쭉 평가 기준이 있고, 실제로 시스템을 서비스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을 때는 이런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평가 기준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적재적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평가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지금 교재에 있는 이런 평가 기준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사용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된 평가 기준들만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더 정밀한 평가 기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분야에 계속 몸담게 된다면은 관련되는 서적이나 또는 관련되는 전공 논문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각각의 평가 기준이나 청도들을 갖다 좀 더 정밀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평가 기준이나 평가 척도들 같은 거는 보통 회사에서도 대외비기 때문에 바깥에다 별로 안 알려요. 별로가 아니라 전혀 안 알리지.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네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쓰는 거니까. 효율성 측면, 정확성 측면, 의미성 측면, 그다음에 유연성 측면, 일관성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측면까지 해가지고 저런 쭉 평가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한 과목 들었지만 내가 한 과목을 들으면서 그래도 너무 빡세게 했기 때문에 나는 HCI 전문가다, 그 중에서 UX 평가 전문가다 하면은 이제 뭐 어떤 대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런 것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가 와가지고 자기네 아이디어나 자기네 사업,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평가해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나도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쭉 1번서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저걸 갖다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감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챕터 먼저 보고 여기는 이런 거 먼저 보고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고 내가 특히 UX 테스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 이걸 베이스로 해서 뭐 취사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다 덧붙여도 되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금방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랑 뭐 반대편에 있는 게 이 실증적인 방법이에요. 실증적인 방법은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상당히 맥락적인 영향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저거를 2005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S사의 저 평가 척도를 갖다가 만드는 작업을 갖다 했었어요. UX의 키 UX 팩터들 하는 걸 작업을 했었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고 예산으로 해도 두 자릿수 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기간도 들어갔지만 반면에 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엑스퍼티즈가 생기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은 우리 연세대학교 HCI 랩에서 한 6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냈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만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쉐어할 수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구체적인 평가 모델이나 구체적인 평가치는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실제로 프로덕트에 적용해서 나가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도출했던 방법론이야. 그래서 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 방법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한 사용 경험의 속성들을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평가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갤럭시 S4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TV다. 뭐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UX 요소들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사용성 속성은 거의 비슷한데 UX 요소들은 많이 달라져.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제품에 따라서 또는 그 문화에 따라서 어떤 UX 요소들이 중요한 UX 요소인가를 갖다가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도출해낸 UX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이 UX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UX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또 어떤 인터랙션 요소들이 또 어떤 인포메이션 요소들이 그걸 우리가 세 가지를 한 거야. 인터랙션 요소나 인터페이스 요소나 인포메이션 요소들이 어떤 UX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그게 회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목표들, 예를 들자면은 재구매율 또는 브랜드 로열티 또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들인데 그런 회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인과관계 모형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은 물건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왜 마켓에서 떴는지 또 비슷한 성공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런 모형이 없으면.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파트예요. 이제 이 모형을 만들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이론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형을 만들 수 없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중요한 UX 요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걔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라고 했는지 걔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 생각엔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 미치고 얘네들은 여기에 영향 미치고 얘네들한테 영향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지 못하거든. 그걸 기존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기존의 무슨 이론에 따르면은 아마도 얘네들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은 얘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게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리서치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걔네들이 정말 이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실제로 FGI를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그 인과관계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인과관계 모형이 진짜로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 또는 경쟁 제품이나 경쟁 프로덕트를 갖다가 걔네들을 같이 평가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두 번째는 평가 모델을 만들고 세 번째는 평가치를 도출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갖다 가져가는 게 이 실증적인 사용경험 평가 방법이고 그런 사용경험 평가 방법들이 이 각각 서브 파트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어요. 뭐 그
항목을 도출하는 방법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기도 하고 온라인 리뷰를 통하기도 하고 맥락 직문법을 통하기도 해서 만들어내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용 경험의 요소들 도출해낼 때 쓰는 우리 연구실에서 쓰는 이 포맷인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다. 이 컨피던스는 어디서 도출된 항목이냐면 우리가 구주양 그러니까 유럽에 파는 세탁기를 설계를 할 때 그 세탁기의 키가 되는 UX 팩터를 찾는 작업들을 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탁기의 UX 팩터로서 중요한 팩터가 뭐냐 봤더니 컨피던스예요.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고 돌리면 깨끗하게 빨려서 나온다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컨피던스에 대해서 이렇게 데피니션을 갖다 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인터뷰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나왔는지 그리고 컨텍스추얼 인콰이어에서 어떤 자료들을 갖다 우리가 가졌는지 그리고 컨피던스를 얼마나 가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걔네들을 측정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그 UX 키가 되는 항목들을 도출을 했어요. 다음에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이 회사는 제일 자기네들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였어. 이게 시장에서 브랜드 로열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AI 요소, 인터랙션 요소, 인터페이스 요소, 인포메이션 요소들이야. 그리고 여기 익스피리언스 요소들이 있었고 그러면 어떤 인터페이스하고 어떤 인터랙션과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줘야지 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익스피리언스에 영향을 미쳐서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그 회사의 세탁기의 브랜드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모형을 만드는 이게 아마 세탁기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제품마다 틀리고 문화권마다 틀려요. 그래서 미주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UX 모형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뿌리는 스마트폰의 UX 모형하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UX 모형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몇 개의 제품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갤럭시 S4다. 그럼 이게 아이폰 5고 이게 그럼 배가 아니면 뭐 옵티머스 G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나서 실제로 그 모형에 따라서 대상되는 제품들을 갖다가 쭉 평가를 시켜요. 사용 경험을 평가를 시켜서 평가치를 가져오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브랜드 로열티는 몇 점이다 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실증적인 평가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이 방법만 유일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휴리스틱 평가법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실제 HCI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실증적인 평가법들 갖다가 그때그때 맞게 선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UX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휴리스틱 검사법 거기서는 사용성뿐만 아니라 유용성이나 감성까지 포함하는 그런 휴리스틱 평가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거는 프로토타입이 아까 봤지만 아주 정밀한 프로토타입부터 아주 엄한 프로토타입까지 다양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사용자의 경험을 갖다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우리가 실증적인 평가로 들어간다 하면은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평가 모형을 만들고 평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3단계의 실증 평가하는 방법을 중점 제품이나 중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준식이. 우리 실제로 평가할 때는 핵심 사용자들 중점적으로 해요.
아주 타겟이 되는. 왜냐하면 페리퍼럴 사용자까지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나 스코프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뭐 비용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페리퍼럴 유저까지 포함시키면 더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페리퍼럴 유저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승현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 보여야지. 안 보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2008년서부터 시범운행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한 4년 넘게 쓰죠. 4년 넘게 썼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모델이 정말로 그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었고, 또 모델 자체의 완성도도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써보고 나서 받는 느낌은 상당히 이제 현실성 있고 예측력 있는 모델로 됐다라고 평가를. S3 잘 되는 거 보고. 선생님. 좋은 질문. 우리 이제 컨셉 디자인을 갖다 해서 우리가 이게 100% 무슨 기존 제품에서의 임프루브먼트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우리 컨셉 디자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컨셉 디자인 단계를 갖다 진행하면서 나왔던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이 이 중요한 UX 팩터를 갖다 찾아내는데 상당히 많은 힌트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컨셉을 가지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서, 컨셉 수준에서 하면서 실제 사용자들과 맥락적 문법이나 인덱스 인터뷰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유용한 UX 팩터들을 갖다가 이제 발굴해내야 돼. 그런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근데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X 팩터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가가지고 분석해보고 평가했었을 때 도출되는 UX 팩터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힘들긴 하겠지만,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해서 UX 팩터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무조건 쉽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환이. 평가라는 게 결국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런 평가를 통해서 다른 요소가 주어지고 또 그게 정말 시장에 먹혀서 잘 되어진다. 우리가 이 요소들로 나온 결과들은 참고 자료이지, 이게 100% 이것만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선정하거나 그렇게 해라,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고 자료인데 조금 신뢰성이 좀 많이 가는 참고 자료 정도의 기준에서 얘네들을 갖다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들은 어떤 맥락에서 얘네들이 사용이 되냐면, 이제 몇 개 이렇게 대비되는 아이디어들, 컨셉들이 있었을 때 뭐를 가지고 나갈 거냐, 시장에 올해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 거냐를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제품이 뭐냐, 이제 이런 걸 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런 작업들 통해 가지고 쭉 UX 팩터들 도출하고 걔네들에 대한 아까 같은 가중치 해가지고 평가치를 도출해 내면은 그 상품이 거기에서 얘보다 얘가 더 잘 팔릴 거다 예측하는 그 결과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의 중요도가 더 중요한지를 파악해내는 게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좋냐 저 제품이 좋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UI 요소들, 어떤 인터랙션 요소들이 우리는 몰랐었는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럼 여기에다 좀 더 돈을 갖다 많이 넣어야 되겠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TV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베젤을 없애는 거였어. 베젤을 없애고 무베젤, 그러니까 완전히 딱 끝나는 지점까지 스크린이 확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스크린인지 뒷면인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자. 지금 나왔고 마켓에서. 근데 그 베젤을 바꾸는데 한 3천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면은 3천억짜리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무베젤로 TV를 만들어내면은 실제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이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마켓 쉐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할 때 써요. 또 소연이. 노후에 빠지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걸 할 때 실제 전문가들이 그때부터 빠졌으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누적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할 때 그때 그런 노후를 배제하는 거. 좋은 질문.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는 않은데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백그라운드가 좀 다른 전문가들을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전문가들도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그림 그리던 사람들. 인터페이스 디자인 쪽에서 오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인타기 같으면 이제 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획을 많이 하다가 그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냥 디자인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다 시켜버리면은 굉장히 허모지니어스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꼭 맞다? 뭐 화정이가 하면 모를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바이어스가 낀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그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의 엑스퍼트 풀에서 사용을 하라는 게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서제스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평가의 건전성,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reliability하고 validity예요. reliability하고 validity고 이 reliability하고 validity는 일반적인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평가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인덱스하게 들어가는데 그 reliability를 재는 방법, 또 validity를 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알고 싶으면 대학원에 오세요. 학부에서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걸 갖다 재가지고 실제로 이 평가자들의 평가 의견이 얼마나 릴라이블 하냐, 밸리드 하냐 하는 걸 측정을 해요. 좋은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됐고, 영화는 빅인데, 이거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클래스, 우리 마지막 클래스는 여러분 프로젝트 발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데, 역시, 토론 주제하고 프로젝트도 여러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나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크리스마스 날 하라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이고, 이제 실제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보고서하고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보고서 속에는 들어가겠지.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하는 내용은 들어가겠죠. 발표 자료에도 뭐 넣고 싶은 사람은 넣을 거고. 자, 거기까지 했고, 우리 5분 쉬었다가 프로젝트 발표할게요.